2025년 12월 21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구 130만 명, 서울 강남구만한 작은 나라가 5,200억 원짜리 무기를 샀습니다. 현역 군인이 7,000명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예비군 다 합쳐도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골랐어요. 러시아와 국경선 338km를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에서 러시아까지 직선거리로 200km예요. 남북 240km, 동서는 가장 좁은 곳이 100km도 안 됩니다. 왜 미국 동맹국인데 한국 천무를 샀는지, 왜 한 달 만에 계약이 끝났는지, 왜 5,200억 원 중에서 탄약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썼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보여준 선택이 유럽 무기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마크 웨스턴입니다. 25년간 영국 국방부 산하방위 연구소에서 동유럽 지역 방산 전략을 담당해왔어요. 2008년 조지아 전쟁도 보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도 분석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도 추적했습니다. 발트 지역 안보는 제 전문 분야예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의 모든 군사 동향을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떤 무기를 사는지, 누구와 협력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에스토니아 국방부 담당자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탈린으로 와주십시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보통은 미국 무기를 사죠. F-35 전투기도 고려했고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검토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급하게 부르는 걸까요? 공항에 도착하니 국방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탈린 시내를 지나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그리고 몇몇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에 천무를 삽니다. 5,200억 원어치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당신이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한국 무기요? 에스토니아가요? 물론 한국이 K9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량으로 샀다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천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이마스는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 무기가 더 검증되지 않았나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참모 총장이 답했어요.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338km 국경선 너머에 있어요. 우리 수도까지 200km입니다. 탱크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하루면 탈린에 도착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시간이 없는 나라였어요. 전쟁이 터지면 방어할 깊이가 없어요. 남북 240km, 동서 100km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방산 계약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하이마스 자료가 떴습니다. 미국의 M270 하이마스, 정확히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1990년대부터 미군이 써온 무기입니다. 걸프전에서도 썼고 이라크에서도 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습니다. 스펙은 이랬어요. GMLRS 유도 로켓 사거리 80km,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 사거리 300km, 발사대함 문당 가격은 약 600억 원입니다. 에이테킴스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가요. 검증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교 한 명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보급로를 끊었고 지휘소를 날렸으며 크림 다리도 공격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괴롭혔습니다. 정확도가 높았고 사거리가 길었으며 이동 속도가 빨랐어요. 발사하고 바로 이동해서 러시아 포병의 역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하이마스를 샀어요.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미국 무기를 믿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부품 공급도 안정적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납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 장교가 자료를 뒤적였어요. 빨라야 2028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때문에 생산 라인이 꽉 찼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연간 생산 가능한 하이마스는 96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이미 50문 넘게 보냈고, 대만도 주문했고, 폴란드도 추가 주문했습니다. 3년이에요. 에스토니아가 3년을 기다린다고요? 그 사이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또 다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가격입니다. 하이마스 발사대 한 문에 600억 원이면 에스토니아 예산으로는 몇 문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탄약 없이 발사대만 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탄약이 더 중요합니다. 참모 총장이 강조했어요. 발사대가 10문 있어도 쏠 로켓이 100발밖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하이마스가 있어도 미국이 탄약을 안 주면 못 쏩니다. 정치적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GMLRS 로켓 한 발 가격은 약 1억 원이에요.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한 발에 15억 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하루에 수십 발씩 쏴야 해요. 고강도 전투라면 100발도 모자랍니다. 에스토니아는 계산했어요. 5,200억 원으로 하이마스를 사면 발사대 78문, 그리고 로켓 몇백 발 정도.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한 장교가 덧붙였어요. 하이마스는 로켓과 미사일만 쏩니다. 대함 미사일은 못 쏴요. 우리는 발트해도 방어해야 합니다. 러시아 함대가 칼리닝그라드에 있어요. 하이마스로는 배를 못 잡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연안 국가예요. 해상 위협도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발트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이마스는 지상 표적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한국 천무는 로켓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대함 미사일도 쏩니다. 한 플랫폼으로 육지와 바다를 다 커버해요. 게다가 가격은 하이마스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같은 돈으로 3배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드론이 있습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천무는 인공지능 드론을 쏠 수 있어요. 로켓 발사하면서 동시에 드론이 분리돼서 전장을 감시합니다. 80km 밖 상황을 실시간으로 봐요. 하이마스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천무 기술 문서를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3배 싸면서 더 많은 기능을 한다고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싸고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뭔가 포기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제 역할은 그 결정이 옳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991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독립했어요. 50년간의 소련 지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한 이웃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동쪽 국경 너머 338km의 러시아군이 있었어요. 1990년대 에스토니아는 가난했어요. 군대도 약했습니다. 소련에서 물려받은 낡은 장비들이 전부였어요. 탱크는 고장났고 전투기는 없었으며 미사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어요. 한 에스토니아 장교가 말했어요. 인구 130만 명으로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러시아군은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는 현역이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나토에 들어가려 했어요. 2004년 드디어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2007년 일이 터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던 소련 군인 동상을 옮겼어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는 점령의 상징이었지만 러시아계 주민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 웹사이트가 마비됐어요. 은행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언론사도 접속이 안 됐어요. 3주간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나토 회원국이라고 해도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탱크를 보내진 않았지만 사이버로 충분히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었어요. 2014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어요. 탱크가 들어가고 녹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타나고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나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재를 가했지만 크림은 여전히 러시아 손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걸요. 나토가 있어도 러시아가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크림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크림보다 작아요.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점령될 수 있어요. 에스토니아 동부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삽니다. 특히 나르바라는 도시는 인구의 90%가 러시아어를 써요.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가 크림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한 분석가가 경고했어요. 나르바에 녹색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러시아계 주민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2022년 2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어요. 수도 키이우로 탱크가 진격했고 마리우폴이 포위됐으며 부차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나토는 또 개입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무기를 지원했지만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 차례가 올 수도 있다. 탈린 거리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면 다음은 우리다. 발트 3국을 다시 가져가려 할 거야. 저는 그 시기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어요.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거리에 군인들이 많았고 국경 경비가 강화됐으며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에스토니아 시민과 대화를 나눴어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압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련 지배 시절을 겪었어요. 자유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독립 이유를 받습니다. 다시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20살이에요. 군대에 갔습니다. 러시아가 오면 제 아들이 싸워야 해요. 130만 인구로 1억 4천만을 상대해야 한다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 전체가 러시아 한 개 사단보다 작았어요. 탱크도 거의 없고 전투기도 없고 미사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병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대신 화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적은 수의 병력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병력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이게 에스토니아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싸우는 거예요. K9 자주포를 샀습니다. 36문이나 샀어요. 작은 나라 치고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훌륭했어요. 한 포병 장교가 말했어요. 분당 6발씩 쏠 수 있고 40km 밖 표적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우리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기 전에 포격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에스토니아 땅을 밟기도 전에 타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주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거리가 40km예요. 러시아군 미사일은 200km, 300km를 날아갑니다. 자주포로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장거리 타격 무기가 필요했어요. 참모 총장이 설명했어요. 러시아 영토 안쪽 깊숙이 있는 지휘소, 보급소, 미사일 기지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연장로 캐시였습니다. 하이마스 아니면 천무. 에스토니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국방부는 몇 달간 검토했습니다. 미국 업체 담당자도 만나고 한국 업체 담당자도 만났어요. 폴란드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150문이나 샀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폴란드군 장교들이 말했어요. 한 에스토니아 장교가 전했어요. 천무는 기대 이상이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가 빠르며 탄약 공급이 안정적이래요.
하이마스도 이 신문 있지만 전쟁 나면 천무를 먼저 쓸 거래요. 왜냐하면 탄약이 많으니까요. 탄약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발사대가 아무리 많아도 쏠 로켓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에스토니아는 탄약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나토 증원군이 오기까지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 혼자 싸워야 해요. 하루에 로켓 100발씩 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이면 700발이 필요합니다. 700발이면 GMLRS 로켓 가격으로 700억 원이에요. 에이테킴스라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에스토니아 연간 국방비가 2조 원인데요. 그래서 천무였어요. 참모 총장이 결론 내렸어요. 같은 돈으로 3배 많은 로켓을 살 수 있으니까요. 700발 대신 2100발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3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3주면 나토가 올 거예요. 미군이 증원되고 독일군이 도착하고 영국군이 상륙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우리는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버티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점령하는데 드는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게 억지력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지만 버틸 수는 있다.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천무가 바로 그 무기였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천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천무 3.0이에요. 한국 한화 디펜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마스와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지만 구조가 달랐어요. 스펙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먼저 사거리예요. 130mm 유도 로켓은 80km를 날아갑니다. 하이마스 GMLRS와 같은 거리예요. 230mm 로켓은 사거리가 더 길어요. 그리고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쓰면 300km까지 날아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하이마스도 300km 날아가잖아요. 에이테킴스로요. 뭐가 다른가요? 가격입니다. 에스토니아 장교가 답했어요. 에이테킴스는 한 발에 15억 원이에요. 천무 전술 미사일은 한 발에 5억 원입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고요? 같은 성능인데요?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확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CEP 5m 이내입니다. 장교가 답했어요. CEP는 원형 공산 오차를 말해요. 발사한 로켓의 50%가 목표물로부터 5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이마스도 비슷해요. 그럼 정확도도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3분의 1 가격이죠? 한국은 부품을 자체 생산해요. 또 다른 장교가 설명했어요. 서보 모터, 센서, 컴퓨터 칩, 유도 장치 모두 한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은 하청업체가 많아요. 부품마다 이윤이 붙죠. 한국은 하나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싸요. 아, 수직 계열화군요. 제조업 기본 원리예요. 직접 만들면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드론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무인기예요. 천무는 드론을 쏩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로켓을 발사하면서 동시에 드론이 분리돼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정찰 드론이 80km 상공을 날면서 전장을 감시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과 좌표를 보내줘요. 하이마스는요? 제가 물었어요. 하이마스는 드론이 없어요. 별도로 정찰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위성이나 항공기죠. 천무는 자체적으로 정찰해요. 발사대 하나가 정찰 플랫폼이기도 한 겁니다. 유무인 복합 시스템이군요. 요즘 미래 전장에서 각광받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타는 무기와 무인 무기를 결합하는 거죠. 해군 무기도 있습니다. 장교가 계속했어요. CTM 대함 미사일이에요. 천무 발사대에서 쏠 수 있어요. 사거리 150km, 바다 위배를 공격합니다. 하이마스는요? 제가 또 물었어요. 하이마스는 대함 미사일 못 씁니다. 지상 표적만 공격해요. 천무는 육지와 바다를 다 커버합니다. 그럼 천무 하나로 지상군도 치고 해군도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목적 플랫폼이네요. 자료를 더 넘겨봤어요. 발사대 사양이 나왔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8X8 트럭입니다. 8개 바퀴가 달린 대형 트럭이에요.
하이마스는 66 트럭이고요. 천무가 더 크네요. 무게는요? 제가 물었어요. 27톤입니다. 장교가 답했어요. 원래 25톤이었는데 에스토니아 수출형은 장갑을 강화했어요. 철갑탄 방호를 위해서요. 하이마스는 20톤 정도예요. 천무가 더 무겁군요. 그럼 기동성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고 속도 80km예요. 하이마스도 비슷해요. 야지에서도 잘 달려요. 8륜 구동이라 험지 통과가 좋습니다. 장점이 많네요. 그런데 단점은 없나요?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는데요. 실전 데이터가 적어요. 장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서 2년 넘게 싸웠습니다. 실전 검증이 됐죠. 천무는 아직 전쟁에서 안 써봤어요. 폴란드가 훈련에서 쏘긴 했지만 실제 전투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훈련장 표적 맞추는 것과 전쟁터에서 움직이는 적을 치는 건 다릅니다. 전자전 방해도 있고 날씨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검증됐어요.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한국군이 200문 이상 쓰고 있고 폴란드가 110문 넘게 배치했습니다. 고장률도 낮고 유지 보수도 쉬워요. 부품 공급도 문제 없어요. 한국이 직접 만드니까요. 그거 중요해요. 전쟁 중에 무기가 고장나면 끝이에요. 부품이 없으면 그냥 쇠덩어리죠. 하이마스는 미국에서 부품을 보내야 해요. 전시에 바다를 건너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발사대 가격, 하이마스 600억 원, 천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로켓 가격, GMLRS 1억 원, 천무 130mm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사일 가격, 에이테킴스 15억 원, 천무 전술 미사일 5억 원. 사거리 유도 로켓, 둘 다 80km. 사거리 미사일, 에이테킴스 300km. 천무 전술 미사일 300km. 정확도, 둘 다 CP 5m. 드론, 하이마스 없음, 천무 있음. 대함 미사일, 하이마스 없음, 천무 있음. 납기, 하이마스 2028년 이후, 천무 2027년 가능. 실전 검증,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2년, 천무 없음.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말 이 가격에 이 성능이 나오나요? 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갔습니다. 직접 봤어요. 실사격도 봤어요. 폴란드군이 천무로 80km 박표적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드론도 날렸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참모 총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폴란드군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천무 발사대가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사대가 움직였어요. 로켓 컨테이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발사 각도를 맞췄어요. 쾅! 로켓이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드론이 하늘로 떴습니다. 작은 무인기가 로켓 뒤를 따라갔어요. 저게 인공지능 드론이에요. 장교가 설명했어요. 로켓이 날아가는 동안 드론이 전장을 스캔합니다. 다음 표적을 찾아요. 발사대는 이미 자리를 옮겼고요. 화면에 숲속 천무가 다시 보였어요. 아까 있던 곳이 아니에요. 500m 떨어진 다른 곳이었습니다. 쏘고 도망가는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장교가 웃었어요. 슛앤 스쿠트예요. 쏘고 튀기. 적 포병이 역추적해서 반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떠났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영상이 계속됐어요. 드론 시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80km 떨어진 표적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탱크였어요. 쿵! 로켓이 탱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폭발했어요. 탱크가 불탔습니다. 5m 오차도 안 되네요. 제가 말했어요. 정확도가 핵심이에요. 참모 총장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민간인 피해를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군만 쳐야 합니다. 10m 옆에 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천무는 탱크만 맞춰요. 인도적이네요. 전쟁 무기가 인도적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정밀 타격은 중요해요. 무차별 폭격은 민간인을 죽입니다. 정밀 유도는 군사 목표만 파괴해요. 그리고 이거요. 장교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해상 표적 공격입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바다였습니다. 작은 배가 떠 있었어요. 표적 선박이에요.
천무가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미사일이었어요. 로켓보다 크고 길었어요. CTM 대함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낮게 날아갔어요. 해수면 10m 위를 스쳐갔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높이예요. 그리고 배에 명중했어요. 쾅! 배가 폭발했습니다. 구멍이 뚫렸어요. 배가 기울더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50km 밖에서 쏜 거예요. 장교가 말했어요.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 배를 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근처까지 닿아요.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견제할 수 있군요. 에스토니아는 해군이 약해요. 큰 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있으면 육지에서 러시아 배를 칠 수 있어요. 한 플랫폼으로 다 하는군요. 제가 감탄했어요. 육지도 치고 바다도 치고 정찰도 하고 그게 강점이에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육군 무기 따로, 해군 무기 따로 살 돈이 없어요. 천무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효율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왜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싸요. 빨라요. 다재다능해요. 에스토니아에게 딱 맞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어요. 개발자는 누구예요? 제가 물었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죠? 어떻게 미국보다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나요? 한국 기술자들이에요. 장교가 답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받으실 겁니다. 2025년 10월이었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회의실에 10명이 모였습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육군사령관, 공군사령관, 예산 담당자, 조달 책임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외부 자문위원이었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천무를 살 것인가, 하이마스를 살 것인가. 하이마스가 안전합니다. 보수파 장교가 말했어요. 미국 무기예요. 나토 표준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됐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에요.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정치적으로도 맞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에스토니아는 미국을 믿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지죠. 하지만 납기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파 장교가 반박했어요. 2028년이에요. 3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예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예산 담당자가 말했어요. 5,200억 원으로 하이마스를 사면 발사대 7문에 로켓 300발 정도예요. 천무를 사면 발사대 15문에 로켓 1,500발입니다. 5배 차이예요. 5배라고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전쟁은 숫자입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로켓 300발로는 사흘도 못 버텨요. 하루 100발씩 쏘면 3일이면 바닥이에요. 1,500발이면 2주를 버팁니다. 2주면 나토 증원군이 와요. 조달 책임자가 자료를 펼쳤어요. 폴란드 사례를 보십시오. 천무 150문 계약했고 이미 110문 넘게 받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도 정확했고 품질도 좋았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어요. 보수파가 다시 말했어요. 천무는 전쟁에서 안 써봤습니다. 훈련이랑 실전은 달라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 싸웠어요. 러시아군을 이겼고요. 맞아요. 실전 검증,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국방장관이 제안했어요. 천무를 주력으로 쓰고 하이마스를 보조로 씁니다. 천무로 대량 화력을 담당하고 하이마스로 정밀 타격을 해요. 폴란드처럼요. 폴란드도 천무 150문에 하이마스 20문이에요. 혼합 전략이군요. 나쁘지 않았어요. 천무의 가격 경쟁력과 하이마스의 검증된 성능을 다 가져가는 거죠.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장관이 물었어요. 천무에 4,500억 원, 하이마스에 700억 원입니다. 예산 담당자가 답했어요. 총 5,200억 원이에요. 천무 발사대 12문에 로켓 1,200발, 하이마스 발사대 1문에 로켓 50발 정도예요. 그럼 천무가 주력이고 하이마스가 예비군이네요. 탄약 비중이 높군요. 제가 말했어요. 발사대보다 로켓에 더 많이 쓰네요. 의도한 겁니다. 참모총장이 답했어요. 발사대는 재사용해요. 로켓은 한 번 쓰면 끝이에요. 탄약이 생명선입니다. 많을수록 오래 싸워요. 우크라이나 교훈이군요.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가 있어도 미국이 로켓을 안 주면 못 쏴요.
정치적 통제를 받죠. 자체 탄약을 많이 확보하면 그런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요. 한국은 탄약 생산이 빠르다고 들었어요. 조달 책임자가 말했어요. 연간 수천 발 만들 수 있대요. 추가 주문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 라인이 꽉 차서 추가 주문이 어려워요. 교육은 어떻게 하죠? 육군 사령관이 물었어요. 천무를 처음 쓰는데 병사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자가 옵니다. 조달 책임자가 답했어요.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에스토니아에 와서 우리 병사들을 가르쳐줘요. 발사 방법, 유지 보수, 고장 수리 전부요. 한화 디펜스가 현지 지원팀을 파견해요. 폴란드처럼 하는군요. 폴란드도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줬대요. K9 자주포도 그렇게 했고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참모 총장이 강조했어요. 시스템을 수출하는 겁니다. 무기, 탄약, 교육, 유지보수, 부품 공급 전부 포함이에요. 종합 패키지죠. 그게 한국 방산의 강점이라고 들었어요. 무기만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원해준대요. 기술 이전도 하고요. 에스토니아 무인 지상 차량 테미스 얘기도 나왔어요. 장관이 말했어요. 절충 교역이요. 우리가 천무를 사면 한국이 테미스를 사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죠. 테미스는 에스토니아가 만든 무인 전투 차량이에요. 로봇이 총을 쏴요. 사람이 안 타도 돼요. 미래 무기죠. 한국이 관심 있대요. 조달 책임자가 말했어요. 테미스에 천무 로켓을 실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무인 발사대가 되는 거죠. 에스토니아 기술과 한국 기술이 합쳐지는 겁니다. 기술 협력이군요. 단순히 무기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 관계예요. 회의가 3시간 계속됐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보수파는 미국 무기를 고집했고 혁신파는 한국 무기를 밀었어요. 표결합시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천무 찬성 7표, 하이마스 찬성 3표. 결정됐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천무를 주력으로 도입합니다. 하이마스도 소량 구매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집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옳은 결정이라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걱정되세요? 조금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천무가 좋은 무기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안 써봤잖아요. 만약 고장나면, 만약 정확도가 떨어지면, 만약 러시아가 전자전으로 방해하면? 그래도 해야죠. 장교가 웃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하이마스를 3년 기다릴 수 없어요.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예요. 천무가 유일한 답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현실은 냉혹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죠. 2025년 12월 21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한화 디펜스 대표가 악수했어요. 5,200억 원짜리 계약이었어요. 에스토니아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구매였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장관이 물었어요. 2027년 중순입니다. 한화 대표가 답했어요. 2년 안에 다 드릴게요. 차근차근 납품할 거예요. 먼저 발사대 2문, 그 다음 4문 계속 보내드립니다. 2027년 말이면 12문 전부 에스토니아에 있을 거예요. 로켓은요? 참모 총장이 물었어요. 탄약은 더 빨라요. 한화 대표가 말했어요. 6개월마다 보내드려요. 2026년 초에 첫 배송이 시작됩니다. 로켓 400발, 미사일 50발 이렇게요. 계속 쌓아놓으시면 돼요. 좋은 계획이었어요. 발사대가 오기 전에 탄약부터 비축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탄약이 우선이니까요. 계약 발표가 나갔어요. 에스토니아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한국 천무 5,200억 원어치 구매.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 천무 선택. 발트 최초 아시아 무기 대규모 도입. 찬성과 반대가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미국보다 싸고 좋다니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검증 안 된 무기를 사다니 위험하다. 하지만 결정은 났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2027년 6월 천무 12문이 다 도착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로켓 1200발, 미사일 150발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만약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군사 분석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 1 러시아군 전격전. 러시아 기갑 사단 2개가 국경을 넘어요. 탱크 200대, 장갑차 400대, 병력 2만 명입니다. 목표는 탈린이에요. 200km를 하루 만에 돌파하는 거죠. 오전 6시 러시아군이 움직였어요. 에스토니아 국경경비대가 보고했습니다. 적 기갑 부대 남하 중. 오전 6시 30분 에스토니아군 지휘부가 대응 명령을 내렸어요. 천무 발사대 육문 전개, 목표 러시아군 선두 부대. 천무들이 숲속에서 나왔어요. 각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예요. 오전 6시 45분 첫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쾅, 쾅, 쾅. 육문에서 로켓이 날아갔어요. 총 48발이었습니다. 천무 한 문당 8발씩 쏘거든요. 로켓이 80km를 날아갔어요. 러시아군 기갑부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탱크가 불탔습니다. 장갑차가 뒤집혔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드론이 날아갔어요. 인공지능 정찰 드론 6대가 전장을 감시했습니다. 적 피해 확인, 드론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탱크 15대 파괴, 장갑차 30대 손상, 병력 집결지 타격. 15대요? 48발 중 15발이 명중했다는 뜻이에요. 명중률 30% 정도네요. 나쁘지 않아요. 움직이는 표적이니까요. 오전 7시 천무 발사대들이 이동했어요. 러시아 포병의 역습이 올 거예요. 그 전에 도망가야 합니다. 500m 떨어진 새 위치로 갔어요. 다시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러시아군 포병이 반격했어요. 아까 천무가 있던 자리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이미 없었어요. 빈숨만 폭격당했죠. 회피 성공, 발사대 지휘관이 웃었어요. 다시 쏜다. 두 번째 사격이었어요. 이번엔 러시아군 보급 차량을 노렸습니다. 탱크는 연료가 필요해요. 보급 트럭을 치면 탱크가 멈춰요. 쾅, 48발이 또 날아갔어요. 보급 차량 행렬이 불탔습니다. 연료 트럭이 폭발했어요. 탄약 트럭도 터졌습니다. 러시아군 병참선이 끊어졌어요. 적 진격 속도 감소, 분석가가 보고했어요. 연료 부족으로 탱크 절반이 멈춤. 작전이 먹혔어요. 러시아군 탱크들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오전 9시 K9 자주포가 합류했어요.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36문의 K9의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40km 밖에서 쐈어요. 분당 6발씩 쏠 수 있으니까 36문이면 분당 216발이에요. 10분간 쐈어요. 총 2160발이 러시아군 위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는 혼란에 빠졌어요. 앞에서는 천무가 치고 뒤에서는 K9가 쳐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오, 러시아군이 멈췄어요. 200km를 하루 만에 돌파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겨우 50km 왔어요. 14밖에 못 온 거죠. 첫날 성공입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천무와 K9의 화력으로 러시아군 진격을 막았어요. 소모한 탄약은요? 천무 로켓 96발, K9, 포탄 2160발이에요. 로켓이 1104발 남았어요. 보급 장교가 보고했어요. 11일 더 쏠 수 있습니다. 11일이면 나토 증원군이 와요. 에스토니아는 버틸 수 있어요. 시나리오 2 러시아 공중 폭격. 이번엔 공군이에요. 러시아 전투기들이 에스토니아 공군 기지를 폭격해요. 에스토니아는 전투기가 없으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천무가 있어요. 러시아 전투기는 비행장에서 날아와요. 비행장을 치면 전투기가 못 날아요. 천무 전술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러시아 영토 안쪽 비행장을 쳤습니다. 활주로가 파괴됐어요. 경납고가 불탔습니다. 전투기 몇 대가 땅에서 터졌어요. 적 공습 횟수 감소, 방공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비행장 피해로 출격 능력 저하. 러시아 전투기는 계속 날아왔지만 횟수가 줄었어요. 하루 100회에서 30회로 줄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방공망이 막았어요.
나토가 준 방공 시스템과 에스토니아 자체 방공포로요. 공중 우세 확보 실패. 러시아군 지휘관이 보고했어요. 에스토니아가 예상보다 강해요. 비행장도 공격당했습니다. 천무 덕분이었어요.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안쪽을 칠 수 있으니까요. 시나리오 세발트의 해상 봉쇄. 러시아 발트 함대가 움직였어요. 에스토니아 해안을 봉쇄하려는 거예요. 보급선을 못 오게 막으면 에스토니아가 굶어 죽어요. 러시아 군함 5척이 발트해로 나왔습니다. 호위함이에요. 미사일도 있고 대공포도 있어요. 에스토니아는 해군이 약해요. 큰 배가 없어요. 러시아 함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무가 있어요. CTM 대함 미사일이요. 해안에 배치된 천무 2문이 발사 준비를 했어요. 목표 러시아 호위함, 거리 120km, 쾅, CTM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8발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해수면 10m 위를 날았어요.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혀요. 시스키밍이라고 해요. 러시아 군함이 뒤늦게 발견했어요. 미사일 접근. 방어를 시도했지만 늦었어요. 8발 중 4발이 명중했습니다. 러시아 호위함 2척이 명중당했어요. 한 척은 침몰했고 한 척은 대파됐습니다. 적 함대 후퇴.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칼리닝그라드로 돌아갑니다. 해상 봉쇄가 실패했어요. 천무 덕분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결과를 보면요. 분석가가 정리했어요. 천무가 있으면 에스토니아는 최소 2주를 버틸 수 있어요. 2주면 나토가 와요. 독일군, 영국군, 미군이 증원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못 이겨요. 천무가 없으면요?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3일이요. 분석가가 답했어요. 화력이 부족해서 러시아군을 못 막아요. 탈린이 점령돼요. 3일 대 14일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천무가 게임 체인저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나라도 강한 무기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동맹군이 와요.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억지력이에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러시아도 주저하게 돼요. 천무가 그 억지력을 만들어줘요.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5,200억 원이 비싸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생존을 산 거예요. 그 값어치를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저도 확신이 들었어요. 천무는 좋은 무기예요. 에스토니아에 딱 맞아요. 이제 실물이 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건 11월 말이었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천무를 살 것인가, 하이마스를 살 것인가. 회의가 매일 열렸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안전합니다. 한 장군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동맹국이에요. 미국 무기를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장교가 반박했어요. 그 사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떡합니까? 천무는 실전에서 안 써봤어요. 첫 번째 장군이 다시 말했어요. 훈련장에서 쏜 거랑 전쟁터에서 쏘는 건 달라요. 폴란드가 쓰고 있잖아요. 반대편이 답했어요. 110개나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고장도 안 난대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12월 초 저는 폴란드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천무를 봤어요. 큰 트럭이었습니다. 8개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폴란드 군인이 설명해 줬어요. 작동이 쉬워요.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누르면 돼요. 실제로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쉬워 보였어요. 복잡한 버튼이 없었습니다. 고장은 안 나요? 제가 물었어요. 거의 안 나요. 군인이 답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서 부품 보내주면 바로 고쳐요. 빨라요. 하이마스랑 비교하면요. 하이마스도 좋아요. 하지만 비싸요. 천무는 싸요. 그래서 우리는 천무를 더 많이 샀어요. 전쟁 나면 많이 쏴야 하니까요. 폴란드에서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천무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폴란드가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믿음이 가더군요. 12월 10일 큰 회의가 열렸어요. 에스토니아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우리 예산은 5,200억 원입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어요. 이걸로 뭘 살 수 있나요? 하이마스 7개랑 로켓 300발이요.
한 장교가 답했어요. 천무는요? 천무 12개랑 로켓 1200발이요. 숫자가 확실히 달랐어요. 전쟁 나면 하루에 얼마나 쏴요? 대통령이 물었어요. 최소 100발이요. 격렬하게 싸우면 하루 200발도 쏠 수 있어요. 그럼 하이마스 로켓 300발은 3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천무 1200발은요? 12일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 지원군이 오려면 일주일은 걸려요. 12일이면 충분하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대통령이 물었어요.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장관이 말했어요.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사면요. 미국한테 물어봤나요? 물어봤습니다. 미국 대사가 말하길 에스토니아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어요. 간섭 안 한대요. 그럼 문제 없네요. 대통령이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투표합시다. 천무 찬성하는 사람, 손이 올라갔어요. 8명이었습니다. 하이마스 찬성, 3명이었어요.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천무를 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12월 15일, 한국 하나 사람들이 탈린에 왔어요. 계약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 사장을 만났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사장이 말했어요. 약속대로 2027년까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2년이면 됩니까? 에스토니아 장관이 물었어요. 네. 저희는 이미 200개 넘게 만들었어요. 한국군 것도 있고 폴란드 것도 있어요. 에스토니아 것은 12개니까 금방이에요. 탄약은요? 탄약은 더 빠릅니다. 6개월마다 나눠서 보내드려요. 2026년 봄부터 시작해요. 좋은 계획이었어요. 12월 18일, 계약서 최종 검토가 끝났어요. 12월 21일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3일 동안 저는 한국 개발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 사람이 소개해줬거든요. 천무 만든 사람을 만나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답했어요. 화상회의로 김태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천무를 왜 만들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요. 무기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네. 강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사람이 안 죽어요. 간단하지만 깊은 말이었어요.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김 박사가 계속했어요.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위험한 임무를 많이 날았죠. 동료가 죽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격추당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멀리서 칠 수 있으면 안전하겠다고요. 그래서 천무를 만들었어요. 80km, 300km 밖에서 쳐요. 조종사가 위험한 곳에 안 가도 돼요. 게다가 정확해요. 민간인을 안 죽여요. 군사 목표만 쳐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개발이 어려웠나요? 제가 물었어요. 7년 걸렸어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특히 드론이요. 로켓에서 드론을 떼어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로켓이 엄청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 속도에서 드론을 분리하면 부서져요. 100번 넘게 실패했어요. 팀원들이 지쳤죠. 하지만 101번째에 성공했어요. 그때 다들 울었어요. 7년이에요. 100번 넘는 실패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셨어요. 전쟁 얘기를 안 하셨죠. 너무 끔찍해서요. 하지만 한 번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내 아들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전쟁 안 겪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무가 에스토니아를 지킬 거예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러시아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천무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원한 거예요. 무기로 전쟁을 막는 거요. 사람을 살리는 거요.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무기를 연구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무기 만드는 사람이 평화를 꿈꾸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청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한국 하나 사장, 양국 대사,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참관인이었어요.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에스토니아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구매예요. 한화 사장이 답했어요. 에스토니아를 지키는데 한국 기술이 도움이 되어 영광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서명이 시작됐어요. 에스토니아 장관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한화 사장이 서명했어요. 계약 완료였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악수를 했어요. 2027년에 만나요. 한화 사장이 말했어요.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할 거예요. 오후 2시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에스토니아는 한국 한화 디펜스와 천무 다연장 로켓 5,200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세계 뉴스가 터졌어요. CNN이 가장 빨랐어요. 에스토니아, 미국 하이마스 대신 한국 천무 선택. BBC도 뒤따랐어요. 작은 나라의 큰 결정, 5,200억 원 한국 무기. 로이터, AP, 프랑스 AFP 모두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인데도 전 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했어요. 오후 4시 미국 주식시장이 반응했어요. 하이마스 만드는 로키드 마틴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2.4% 하락이에요. 반대로 한국 한화 주식은 올랐어요. 한국 시장은 끝났지만 다음 날 예상 상승폭이 발표됐습니다. 오후 6시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어요. 에스토니아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무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저녁 8시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였어요. 에스토니아 뉴스 봤어요. 우리도 천무 추가 구매 검토합니다. 루마니아였어요. 천무 자료 급히 필요합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가 안 됐는데 5개국이 움직인 거예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런던 본부에서 긴급 보고를 요청했거든요. 밤 11시까지 썼습니다. 에스토니아 천무 계약은 유럽 무기 시장의 전환점이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가격은 3분의 1 아끼는 절반이다. 작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빠르고 싸고 좋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잤어요. 12월 22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한국 뉴스를 봤어요. 한국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K방산 쾌거, 에스토니아 5,200억 원 계약, 천무, 유럽 진출 가속화, 작은 거인들의 선택, 한국 무기.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에스토니아 고맙습니다. 우리 무기 믿어줘서 감사. 폴란드, 에스토니아 다음은 어디? 오전 10시 유럽 군사 잡지 디펜스 뉴스에서 긴 기사가 나왔어요. 천무의 에스토니아 계약은 미국 방산업계에 경종을 울린다. 하이마스는 3년 대기, 가격 3배다. 한국 천무는 2년 납기, 3분의 1 가격이다. 놀라운 건 속도다. 10월 언급, 12월 계약이다. 2개월이다. 보통 2년 걸린다. 에스토니아는 시간이 없었다. 러시아가 338km 밖에 있다. 한국이 답을 줬다. 오후 1시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공개 발언을 했어요. 에스토니아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도 천무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발트 3국이 모두 같은 무기를 쓰려는 거예요. 리투아니아도 움직였어요. 한국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3시 폴란드가 공식 발표했어요. 폴란드, 천무 50개 추가 구매 검토. 폴란드는 이미 150개를 샀는데 또 사려는 거예요. 12월 23일 월요일이었어요. 미국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왜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가? 상원의원이 따져 물었어요. 하이마스 생산이 늦어서 아닌가? 우크라이나만 신경 쓰고 동맹국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국방부 차관이 답변했어요.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간 150개까지 가능하게 투자 중입니다. 너무 늦다, 의원이 소리쳤어요. 한국은 이미 200개 넘게 만들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청문회가 생중계됐어요. 미국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국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긴급 보고서 필요하다. 천무가 유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라.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 천무는 게임 체인저다.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12개,
라트비아 검토 중, 리투아니아 관심, 폴란드 추가 50개. 발트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영국도 대응해야 한다. 협력이든 경쟁이든 선택해야 한다. 저녁에 한화주가 소식이 들렸어요. 3일 만에 28% 올랐대요. 에스토니아 계약 발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주식 사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하지만 무기업계는 쉬지 않았어요. 루마니아가 공식 발표했어요. 천무 도입 검토 시작. 체코도 움직였어요. 한국 대표단 초청. 슬로바키아도 관심 표명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만에 유럽 5개국이 움직였어요. 미국 의회가 흔들렸고, 주식시장이 반응했고, 언론이 떠들썩했어요. 에스토니아의 5,200억 원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12월 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였어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5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번만큼 놀란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 무기라고요? 미국 무기를 제치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지켜보고 폴란드에 가보고 개발자를 만나고 나니 알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파는 나라예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후 폐허였죠. 무기는커녕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천무를 만들고 K9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어요. 폴란드에 150개, 에스토니아에 12개, 앞으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체코까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김태훈 박사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안 겪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자식들이 전쟁 안 겪게 하는 거예요. 3세대가 이어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쟁을 겪고 아버지가 기술을 쌓고 아들이 완성했어요. 70년의 시간이에요.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가 만든 결과예요.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여전히 에스토니아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유럽 점령, 미국 하이마스 위협받다. 작은 나라들의 현명한 선택. 12월 26일 본부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장성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천무 계약 분석입니다. 자료를 보여줬어요. 천무는 하이마스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3분의 1이고 납기는 절반이에요. 게다가 드론이 있고 대함 미사일도 쏠 수 있어요. 다목적이에요. 에스토니아는 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똑똑한 선택을 했어요. 한 장성이 물었어요. 영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협력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경쟁만 하면 져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공동 개발하고 서로 돕는 거죠.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한 장성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놀랐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 비결이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절박함이지. 그가 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어. 분단국이야. 북한이 있어. 살아남아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만든 거야. 우리는 너무 편했어. 미국이 지켜준다고 믿었으니까. 한국은 믿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만든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에스토니아 천무 계약의 의미.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작은 나라들이 생존 방법을 찾았다는 신호다. 에스토니아는 130만 인구다. 러시아는 1억 4천만이다. 숫자로는 못 이긴다. 하지만 기술로 버틸 수 있다. 천무가 그 기술이다. 한국은 과거의 약자였다. 이제는 강자다. 하지만 한국은 강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위협하지 않는다. 보호를 판다.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에게 힘을 준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다. 세계는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보고서를 보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보낸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작은 나라의 큰 고민, 큰 결정, 큰 용기. 한국의 70년 역사, 3세대의 헌신, 개발자의 눈물. 천무라는 무기 하나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강한 나라는 소리를 내요. 우리를 건드리지 마.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내요.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보여줘요. 에스토니아가 그랬어요. 조용히 검토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확실하게 계약했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70년간 조용히 준비했어요. 이제 세계가 보고 있어요. 한국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강해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전쟁을 수출하지 않아요. 평화를 수출해요. 강한 무기가 전쟁을 막아요. 전쟁이 없으면 사람이 안 죽어요. 김태훈 박사 말이 맞았어요. 무기로 평화를 만든다. 역설이지만 진실이에요. 에스토니아의 5,200억 원은 투자였어요. 생존에 대한 투자였죠. 그 투자는 성공할 거예요. 천무가 보증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어요. 좋은 무기가 있으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무기를 만들어요. 세계는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거예요.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이야기를요.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준비된 나라가 만드는 평화의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에스토니아 다음에는 라트비아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고 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